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유로운행하라. 저는 DC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 고수익이 난다고 들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디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고 하면 저도 따라 사고 싶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너무 불안합니다. 시장에 휩쓸리고 심리에 휘둘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의 왕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장 가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장 상황에 휩쓸려가지고 또 뭐 시장의 심리에 막 휘둘리다 보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기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의지가 좀 필요한 영역인데 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TDF라는 상품이 이 장기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DF는 어쨌든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까지는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하락했을 때나 좀 변동성이 있을 때 목표 시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내가 목표 시점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걸 이미 딱 머릿속에 세팅을 해놓는 상황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TDF는 어쨌든 한번 정해놓으면 그 기준점 효과라고도 하고 그것을 뭐 단내림 효과 이렇게도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닻을 내리면 어떤 지점을 이제 벗어나지 않고 근처에 간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한번 행동을 시작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뭐 현상 유지 편향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거꾸로 해서 잘만 활용하면 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네. 같아요. 그래서 TDF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년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그 빈티지 목표 시점이 분명히 정해지니까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근데 어차피 나 그때까지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현상 유지 편향 닷을 딱 내려놓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잘만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TDF가 이런 기준 시점 이런 걸 정해놓기 위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데 좀 도움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그런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연금 자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금 자산 관리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분리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분리? 네. 어디 동네 이름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은 장기 투자, 장기 투자. 분은 분산 투자, 리는 이제 리밸런싱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인이 만드신 게 원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장분리. 아마 자산 관리 관련된 콘텐츠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TDF를 선택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단내림 효과, 뭐 현상 유지 그런 편향. 걸로 오케이.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은 투자자의 주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투자의 주체가 개인이라면 개인이 하지만 저희 TDF처럼 운영하시는 김정욱 팀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김정욱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과 그 분산 투자를 실행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라는 그 의지는 그거는 투자자의 영역이지만 네. TDF를 선택하면 이제 안에서 분산 투자, 네. 리밸런싱은 이제 펀드가 알아서 해주는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장분리 중에서 장만 내가 좀 잘하면 그렇죠. 네. 분리는 알아서 네. 우리 김정욱 팀장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 분산 투자 이야기했으니까 좀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TDF가 이제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자산군을 놓고 보면 주식, 채권 이런 뭐 전통 자산에만 투자하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또 있는가요? 주식과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예전에 TDF들은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뭐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여러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는 TDF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먼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네,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 간 동조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동조화라면 해요. 이제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전통적으로 뭐 주식 자산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채권이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이 그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서로 수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역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로 가야 될 것들이 같이 간다. 네. 그럼 같이 굳이 분산 투자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뭐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체 자산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것들이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나의 분산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다양한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자산에는 아까 보면 부동산 원자재 이야기 하시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대체라고 저희가 말을 해보면 뭐 새로운 것을 대신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자산인 주식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외의 투자 자산을 다 대체 자산으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원유, 네, 구리와 같은 원자재, 말씀하셨던 부동산, 뭐 그런 자산들을 통칭해서 대체 자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즘 유명한 네. 암호화폐 이런 것도 대체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대체 자산.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 동조화 속에서 대체 자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TDF 예외 이제 연기금들도 그럼 대체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 자산 편입할 때 대체 자산들을 많이 편입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이거는 표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의 주요 연기금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대체 자산도 일정 부분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국가 연기금들도 보시면 미국이나 스위스, 캐나다 같은 경우는 30% 이상,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도 10% 이상, 20% 정도 수준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TDF들도 종류들을 보면 모든 TDF가 대체 자산을 다 편입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TDF가 있을 거고 대체 자산에도 투자하는 TDF가 있을 건데 이 각각의 장단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전통 자산에만 투자하는 TDF 같은 경우에는 그 TDF에 가입하신 고객들이 익숙한 자산들이죠. 전통 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주식 채권이 항상 네. 익숙하니까. 네. 가입자분들이 이해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에서도 그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을 해야 되는 렌즈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좀 용이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연기금들의 그 해외 현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대체 자산들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다른 거 주식 채권 외에는 달달리 출자할 방법도 많지가 않잖아요, 수단이. 네. 그래서 원자재 뭐 이런 거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 별로 안 해봤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전통 자산에만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대체 자산에 주로 투자를 했던 거는 높은 분산 효과를 노린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전유물이었다가 그 대표적인 퇴직연금 솔루션인 그 공모형 TDF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TDF 중에서도 대체 자산을 편입한 게 있다고 하는데 대체 자산 중에서도 주로 보면은 원자재 같은 것들을 많이 편입하는 건가요? 어때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그 월급처럼 꾸준하게 인컴을 주는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원자재만 넣었을 때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자재가 주로 해주는 그러니까 TDF 내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가장 시장에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특히 연금은 오랜 기간 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은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소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는 주식 자산이라든지 채권 자산을 포함한 여러 전통 자산들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물 자산을 편입을 함으로써 한쪽에서는 수익률이 하락이 되더라도 뭐 그런 원자재 같은 것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요. 다만 원자재 하나만 놔두고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뭐 원유 가격이 크게 변하는 것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죠. 원자재 가격의 특성이 그 단기간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렇죠. 급하게 올라갔다가 네. 쭉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균형감을 주는데 활용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원자재 하나만 또 단독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또 사실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금을 관리하는 데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렇게 부분이 정리해 활용하고 보면 있습니다. 되나? 그러면 예를 들면 전통적인 자산에도 원자재 정도를 추가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데는 좀 용이한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격 변동성이 좀 크기 크다. 때문에. 짧게 올랐다가 길게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 외에 조금 더 다른 것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네. 같은 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데, 그럼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넣었을 때 포트폴리오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나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 원자재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좀 잡아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부동산 인프라를 저희가 실제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 인프라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리츠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톨게이트의 통행료 이런 꾸준한 인컴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인컴이 발생하는 게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인컴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도 높아지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희 부동산은 이 주식이나 채권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주식과는 굉장히 낮은 상관관계, 그리고 채권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채권 쪽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프를 보니까 주식하고도 굉장히 낮은 관계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을 하시잖아요. 네. TDF 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런 효과가 실감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네, T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빈티지로 내려가게 되면 그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보통 주식을 처음에는 한 7, 80% 가져가다가 쭉 퇴직할 시점이 되면 3, 40% 이하로 떨어지니까. 네. 그럼 지금 한 60%가 보통은 채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채권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빗대어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장기간 하락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채권에서 고정된 이자 이외에 자본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채권에서 제공하는 그 고정된 이자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 이외에도 뭐 국내에도 부동산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 자산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해서 자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국내 것들 주로 많이 편입하세요? 그 외의 것도 같이 많이 편입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펀드 내에서는 국내 자산보다는 글로벌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훨씬 더 많고요. 90% 이상이 뭐 해외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자를 하면 글로벌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느낌을 가져도 좀 되겠네요. 네.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서두에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 자산들이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TDF를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은 소액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실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런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오피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최소 투자 금액이 뭐 1,000억이다 이런 식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건들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또 하위 펀드 매니저가 또 있는데요.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골라온 물건에 저희가 간접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TDF 가입자들에게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만나시면 TDF 권유하실 때 이런 TDF 내에 글로벌하게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투자자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그런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대차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산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됩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지표들을 보여드리면
나는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같이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TDF를 골라야 되는 투자자 입장이다. 네.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TDF에 네. 주식 채권만 들어가 있는지 원자재도 들어가 있는지 이거 네.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분기마다 받아보시는 분기 운용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투자 설명서상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투자 대상이 되는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에 있는 펀드가 가입되어 있는 그 투자하고 있는 그런 TDF를 골라주시면 함께 그런 대체 자산을 투자하시는 효과가 이제 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만약에 내가 주식과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주식 채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상자를 열어봤더니 망치 위에 톱도 있고 스패너도 있고 다 있으면 그 문제에 맞게끔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 자산에 그러니까 TDF에 어떤 자산군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들도 자기 어차피 한번 투자하면 20, 30년 해야 되는 네. 긴 기간 투자하는 자산이니까 한번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내용들 제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TDF들의 장점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용이하다. 대신 최근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조화되면서 이게 분산 효과가 떨어지는 좀 단점들은 있다. 표에 나와 있다시피 주식과 채권이랑 원자재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좀 인플레이션이 왔었을 때에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원자재만 직접 그냥 그 몰빵 투자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자산의 특징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짧은 상승과 긴 하락 주기를 갖기 때문에 그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식과 채권, 원자재, 이제 부동산 인프라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적으로 국면마다 대응이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단점은 구성과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꼭 규모가 큰 TDF, 일정 규모 이상의 TDF, 일정 기간 이상 관리된 TDF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요. 또 여러분의 TDF 자산 운영에서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